In our health lead today with the 118,000 plus in the United States dead. To the latest on Brazil emerging as the new epicenter of the pandemic.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명 후반대로 급증했습니다. 국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 사례까지 빠르게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국TV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관련한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에 이제 직접 가가지고 전문가분에게 직접 그 코로나에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놀랍게도 이틀 만에 코로나에 관련된 질문이 거의 3,500개 정도. 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국TV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국TV와 그 다음에 직원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진짜 전부 다 읽고 그 중에서 이제 질문들을 뽑아서 이국TV가 양산 부산대병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까 갔다 왔어요. 아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국TV가 이제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산역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즐겁게도 비가 아주 주룩주룩 아주 그냥 엄청 내려. 조금 촬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국TV가 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거든요.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병원 가면은 그 알코올 냄새랑 막 그 병원의 특유의 그 약 냄새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스멜들이 이제 막 코근형을 막 침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국TV가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양산 부산대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비 냄새와 주변에 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뒤에 멋진 산도 있고 막 안개 딱 펼쳐지면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공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기도 굉장히 맑은 기분이었고, 병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막 어린이 병원도 엄청 크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어린이 병원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난 전문가들이 모여 있을 법한 그런 병원이었고, 이국TV가 이제 경기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위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하기 전에 이제 따로 또 검진을 받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과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무슨 검진을 하는지 좀 듣기도 하고. 여기는 병원 출입하기 전에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쪽에 다녀오신 분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출입이 가능한데, 또 거기에 검진하는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응답 작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진을 해가지고 이게 이국TV가 아주 몸이 털털털 나오면 건강하다는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TV에 굉장히 유명 유튜버 영상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국TV의 영상일까 하고 이제 봤는데 언젠가는 이국TV 영상도 거기에 틀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TV를 보고 이제 전문가분을 드디어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전문가분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수님을 딱 처음 뵀을 때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갔는데 소아과 선생님이시라서 그런가 굉장히 선하시고 딱 목소리도 딱 위엄이 있고, 와, 키도 엄청 딱 크시고, 아 진짜 내가 지금 잘 찾아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 감염내과 전문가 선생님을 안 뵙고 소아과 교수님을 이제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코로나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분들, 또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분들, 그리고 또 어린 친구까지 이해하기 쉽게 코로나에 대한 예방법이나 아니면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국TV가 소아과 교수님을 만나 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의학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막 의사 선생님들 막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막 걷잖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발 맞춰 걸으려 그랬는데 걸음이 상당히 빠르시더라고요.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실을 이제 구경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딱 들어갔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진료할 수 있는 침대도 있고, 이렇게 세면대 같은 것도 있고, 책상 딱 멋있게 있고, 컴퓨터도 딱 있고,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모형 같은 것들도 막 있고.
근데 뭐 함부로 만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뭔가 저기 앉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카메라 세팅을 딱 하고 교수님도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이국TV도 이국TV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에다 적어주신 소중한 질문들을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인터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인터뷰 받아보기만 해서 저도 처음. 유튜브는 처음이라서. 저희 구독자 어린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줬어요. 되게 궁금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들을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답변 좀 잘 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증이 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먼저 교수님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홍입니다. 아무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뽕을 뽑고 가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좀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 방학이 길었고 최근에 와서야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오늘 이 꾹TV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 또 그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글쎄요, 이 바이러스나 뭐 세균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거나 학교 다닐 때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아니면 어떤 지명, 어느 곳에서 그게 문제가 됐더라 이런 걸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라 이런 그 이름이 처음에 붙여졌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들이 패밀리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도 여러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 자체는 이 영어에서 왕관, 크라운 이라는 데서 유래를 했어요. 그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의 바깥을 싸고 있는 이 벽의 모양이 바깥쪽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라는 그 이름이 그런 왕관 이외에도 태양을 보면 바깥에 화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 모양도 우리가 영어로서는 헬로우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뜻이고요. 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이 그림을 보면 머리 뒤쪽에 좀 후광이라고 해가지고 둥그런 그런 모양 자체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모양을 보고 그런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코로나19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게 만약에 사라지면은 뭐 다음에 또 다른 코로나가 나오면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 막 이렇게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많이 접해본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감기 같은 이 상기도 감염의 한 15%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바이러스들이 변종이 자꾸 생겨요. 그게 전염력이 강하고 아주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아마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르스라는 병이 한번 돌아서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랬었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라는 그런 병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오고 또 그보다도 한 3년 전쯤에 중국에서 역시 발생했던 SARS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생긴 것도 그런 변종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국제
바이러스 명명위원회라는 데서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COVID-19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요. 코비드의 이름을 어디서 따왔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병인데 이게 2019년도에 처음 발생했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19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21, 22 이런 변종이 계속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유행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기침이나 이런 발열 같은 게 혹시 나는 건가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흡기를 침범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기침을 한다든지 폐렴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발열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됐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위장관 증상, 예를 들면 설사가 있다든지 속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근육통도 있을 수 있고 또 피곤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아주 이 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기에 그런 변형이 돼서 그런 걸 약간 감기랑 비슷하게 약간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제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이지만 이제 주 문제가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좀 독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해 주신 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아플지, 또 그 걸리신 환자분들은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실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적인 사망률은 지금 한 2.3%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 통계를 보면 뭐 5%가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은 주로 어릴 때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애들 때 감염이 되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행히. 네. 그래서 뭐 홍역도 그렇고 다른 대체로 바이러스 질환들이 어릴 때 다 앓으면서 가볍게 대부분 넘어가고, 이 코로나 19도 마찬가지로 애들한테는 그렇게 치명적인 보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예를 들면 80세가 넘어가면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나는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감염이 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좀 자유롭게 생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집에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그게 아니라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나이 드신 분들과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코로나가 혹시 덥다고 없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더운 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또 그런 날씨나 기후, 또 온도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주로 겨울철에 많은 유행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변이종은 그렇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굉장히 광팬. 잠깐만요. 내 얘기가.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저도 비염이 있는데 제가 훌쩍거리거나 만약 기침하거나 또 비염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코로나로 약간 인상 찌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실히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코와 관련된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감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침을 하고 이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 기피하고 그렇게 하지만 뭐 그거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 가을이 오면 이 독감이 많이 돌게 될 거고, 그래서 독감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검사를 받아야지만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해할 만하구나. 진짜 이거는, 이 질문은 정말 많았었어요. 왜 그 마스크를 쓰면 예방이 될까요,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주로 비말 감염, 이 비말이라는 거는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침이 튀죠. 그런 게 이제 상대방의 호흡기,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또는 눈 쪽에 튀게 되면 그 속에 든 바이러스가 이제 결국 감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아니라도 환자가 자기 분비물을 손으로 만져서 어디를 접촉을 한 걸 다른 사람이 거기를 접촉을 해서 자기 입이나 코나 눈으로 가지고 갈 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접촉 감염이라 그러는데, 근데 마스크를 쓰면 일단 비말 감염의 기회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또 마스크를 쓰면 자기 얼굴 만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접촉 감염의 기회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감염의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자기가 마스크를 벗을 때나 또 눈이나 이런 걸 만질 때 상당히 좀 주의를 하는 거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래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스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쉽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연예인 마스크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필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필터가 없어도 예방이 혹시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스크를 써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미세먼지 같은 것 아니면은 이런 바이러스를 이 마스크로서 걸을 수 있을까? 그 필터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KF라는 그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런 미세 입자들의 차단 효과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숫자가 높은 걸 쓰면 우리가 내쉰 숨을 다시 또 들이마셔야 되는, 공기를 들여마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산소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래 자기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스크를 오래 쓸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숫자가 낮은 걸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 마스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마스크가 좀 보기도 멋져 보이고, 그런 차단 효과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교수님께서 그러면 권장하는 그런 수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보건 의료 쪽에서 권유하는 것은 KF94 이상을 쓰도록 돼 있지만, 그보다 낮은 한 80 정도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불편해서 안 쓰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마스크를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마스크가 입만 가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눈으로도 이렇게 막 침이 튀거나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눈도 가리면 좋겠지만 안 보여서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잖아요. 네, 아까 접촉 감염 얘기했지만 눈을 만져서는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눈을 위한 그런 보호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경 쓴 친구들이 갑자기 부러워지. 안경이 바로 날아오는 거에 대한 예방은 될지 모르지만 살짝 컵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이 컵으로. 위로 이렇게 날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하루 종일 만약에 썼어요. 그러면 그 마스크를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또 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마스크를 꺼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생 처리를 하는 그런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형마다 혹시 코로나에 어떤 혈액형은 좀 더 잘 걸리고 어떤 혈액형은 좀 잘 안 걸리고, 저는 좀 가게 좀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O형인데 혹시 그럼 코로나도 그런 게 있을까요? 잘 걸리는 혈액형이 있을까요? 전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혈액형을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든 기회가 되면 다 걸리게 되고, 일종의 오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또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에 또 모기도 아주 극성이잖아요. 혹시 그런 걸로 혹시 감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구에 의하면 반려동물들
고양이나 개도 감염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감염으로 전염이 되는 게 주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뭐 여름철이 오면 또 모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는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둥이 묻어서 이렇게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 비말 감염 또 접촉 감염이 이 주기 때문에 모기가 이제 피를 빨다가 이렇게 전염시켜주는 가능성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저 또 궁금한 거 나왔습니다. 혹시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감염되기가 좀 쉬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울 것 같은데. 예, 이제 여름이 오고 하니까 모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심사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좀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영장에는 우리가 또 염소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걸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영장에 간다고 해서 뭐 물 안에서만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탈의실도 있고요, 또 뭐 휴식 공간도 있고, 또 먹는 공간도 있고, 거기에서 서로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영장 물 안에서의 어떤 위험성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손을 진짜 자주 씻고 있는데, 이제 학교나 이런 학생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손을 비누로 이제 닦는데, 비누가 이제 하나만 놓여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은 비누를 쓸 때 그 비누는 괜찮은 걸까요?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우리 비말 감염, 접촉 감염인데, 비누 자체에 어떤 바이러스가 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흐르는 물에 바이러스를 손에서 떼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떼버리는데 비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누에 묻어있던, 손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있으면 최소한 30번 정도 씻으면 대부분 떨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놀거나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디서 들었거든요. 이제 창문 열면은 그런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혹시 걸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건 한마디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바이러스가 이 공중에서 막 떠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환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죠. 오히려 환기를 해라. 우리가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게 있더라도 밖보다 실제는 실내가 더 오염 지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하는 게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약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가 되면 이제 다시는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나요?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된 게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뒤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촌이 그 SARS라는 병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지금 감염이 발생한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보면 몇 년까지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있더라 하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지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치료약도 없고 바이러스 질환은 거의 대부분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접종약을 개발 중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개발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인구의 한 60%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런 유행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꾹TV께서 감염이 되고 난 뒤에 면역이 생겼는데 또다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봐야 아무 힘을 못 쓰니까 전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되면 감염이 되는 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는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유행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게 오히려 성공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약을 개발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잘 버티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될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지금 약을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전염병에는 약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방약을 만드는 건가요? 예, 예방약이라는 게 이제 예방접종, 백신이죠.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을 받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이제 바이러스의 일부분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그런 물질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줘서 우리 몸에서 면역이 생기게끔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백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긴 할까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었던 메르스를 일으켰던 바이러스, 또 사르스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로나19도 예방접종 백신을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각 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 백신을 만들었을 때 이 바이러스가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신 자체가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백신이 만에 하나 또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을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임상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대답을 들었지만 방귀를 껴도 혹시나 이게 공기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변으로도 바이러스는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전염력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튀면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는 데는 이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내보다 실외가 감염률이 적은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실내라는 게 이제 우리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가 바이러스를 내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감염이 높다는 얘기고 밖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나와서는 실제로 꼭 마스크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면. 근데 이제 실외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갈 기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는 마스크를 하고 언제는 하지 말아라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지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밖에 나오면 마스크를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학교에 이제 개학을 한 군데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도 되는지 거리를 아무리 둔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하진 않은지. 네, 뭐 저희 의료계나 정부에서도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집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만 일반인들은 또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를 한다든지 손 씻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도 사실 근데 좀 좋아했었습니다. 눈병 유행하면은 학교 안 가 일부러 막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학생들이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학교 가는 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 자체는 일단 그 학생들에 대해서 감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인터넷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학교가 공적 기관이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책을 가장 잘 세우고 있고 또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설 교육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교습소라든지 또는 예능 또는 체육 관련 시설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거기에 지금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학교에서 괜히 계약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만지잖아요, 친구들이. 그럼 핸드폰에도 많이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핸드폰도 이제 다 소독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걸까요? 밖에서 생활하고 집에 온다든지 또는 밖에서라도 가능하면 자주 핸드폰을 알코올 솜 같은 걸로 닦아주면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냥 그 흔히 쓰던 알코올 솜으로. 네. 그 음식 먹을 때 마스크를 내려야 되는데, 물이나 그런 거 먹을 때 마스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우리가 뭐 일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어야 되겠죠. 네, 먹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는 먹을 수 없으니까 뭐 대부분 집에서 먹지 않습니까? 집에서 마스크 안 쓰지 않습니까? 밖에 이제 나가서 외식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거리 두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 좀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모니터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보잖아요. 그럴 때 시력이 나빠지는 걸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시력 보호에 도움될 만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인터넷 수업도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제가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장기간 이렇게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쉬는 시간마다 좀 모니터에서 떨어져서 멀리 밖을 내다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글쎄요, 요즘은 뭐 보호해주는 무슨 안경 같은 것도 밖에서 팔기도 하던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김치로 예방이 안 된다고 이제 누가 들었나 봐요. 혹시 그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참 반갑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들이 그때도 사르스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한참 문제가 될 때 왜 우리나라에는 전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김치 얘기도 나오고 또 미세먼지 얘기 나올 때 또 돼지고기 얘기도 나오고 이래 했던데,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음식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건강생활하는 것, 정상적으로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김치로는 안 돼. 예, 물론이죠. 꾸준히 운동하고 제 건강 지키는 게 최고네요. 혹시 그러면은 비누칠을 하고 이렇게 손을 씻는 게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네, 뭐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를 한 발표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 손 소독제가 감염을 가장 잘 예방하고,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휴지 같은 거, 뭐 이런 걸 닦았을 때는 예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소독제는 그러면 손에서 죽여버리는 건가요? 그 세균들? 그렇죠. 손 소독제는 그냥 파는 손 소독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손 소독제 그 에탄올 수치가 다 다르대요. 근데 그게 또 놔주면은 좀 뭐 소독이 잘 안 되거나 막 그런 건가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그 에탄올이 그런 소독 효과를 본다면은 가능하면 도수가 높을수록 충분히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래 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대부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 때 부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 부주사가 이제 코로나19를 예방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불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핵 예방 접종의 일종의, 그래서 결핵을 이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준비해온 질문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짜 답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좀 궁금한 것들 많이 해결됐으리라 생각이 들고, 혹시나 저희 구독자가 이제 또 어린 친구들부터 또 성인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에 관련돼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또 학부모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종식이 될 걸로 봅니다. 그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을 했지만 우리가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보호환경에다 몇 겹에 이르는 장갑까지 착용하고 환자를 돌보면 2시간도 채 안 돼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의료진의 업무는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자진해서 대구로 향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